10월의 하늘이 참 높아요. 그 하늘 아래 우린 하나죠. 함께 얘기해요. Beautiful beautiful world. 별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별보다 반짝이는 마음들, 함께 노래해요. Love is a wonderful thing. 내 눈에 눈물이 나. 내 눈에 눈물에 네가 있어. 사랑해. 수분과 염분과 그리움이 추억과 다툼과 서러움이 미련과 못난 한 사람의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람들은 말하지 지구는 둥글다. 오래전 사람들은 네모라 믿었대. 이 세상의 비밀들 여전히 궁금한 수수께끼 같은 일. 과학은 그런 것. 10월의 하늘 멋진 사람들. 10월의 하늘 빛나는 꿈. 아마 이맘때쯤인 것도 같은데 우린 푸른 꿈을 꿈꾸며 만났고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처음 만난 10월에 우리가 처음 만난 10월의 하늘. 우리가 처음 만난 10월에 우리가 처음 만난 10월에 우리가 처음 만난 10월에 우리가 처음 만난 10월의 하늘. 영화 악토버 스카이를 기억하시나요? 탄광촌 소년 호모 히컴이 나사의 로켓 과학자가 되는 이야기. 그 시작은 10월의 어느 날 하늘을 날아오르는 별, 인공위성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꿈을 꾸게 되는 계기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 무심코 집어든 책 한 권, 그리고 누군가 해준 격려의 말.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우린 영혼의 떨림을 느끼고 생을 걸고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진행되는 과학 경연이 청소년들의 지적 호기심을 모두 채워줄 수는 없지만 자연과 과학이 주는 경이로움과 신비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호모 히컴에게 꿈을 주었던 10월의 하늘이 오늘 강연장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환히 펼쳐질 수 있다면, 과학에 흥미를 갖고 과학자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 먹는 이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10년 전 9월 4일 트위터에 올라왔던 소박한 희망 하나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꿈을 꾸어준, 함께 노력하고 땀 흘려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10월의 하늘 아래에서 우리 모두 함께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오늘의 과학자,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 10월의 하늘. 나레이션 모요누기였습니다. 저희 10월의 하늘이 어떤 행사인지 간략히 소개를 이제 들으셨는데, 예, 그런 취지로 저희가 지금 매년 10년째 이 시간에 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공간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권위 있는 과학자가 일방적으로 수식이 가득한 슬라이드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비슷한 눈높이에서 궁금한 내용들 주고받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런 공간들이 허용되고 누구나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살가운 경험들이 충만한 그런 이제 강연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제 앞을 잘 못 보시는 분,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과학 강연을 들을 기회가 적고, 또 듣는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막 영상 보여주고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상상만 하셔야 되니까 또 불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슬라이드 없이 그냥 조용히 마치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것처럼 과학 강연을 듣는 오늘은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제 생각대로 막 얘기하다 보면 마치 저를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또 앞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강연을 드릴까봐 이제부터 강연이 시작되면 전부 다 불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목소리로만 오늘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자, 그럴 경우에 혹시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 지금 누구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강연 중에 언제라도 잠깐만요, 저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주최 측에서 오셔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질문하는데 손을 드시면 제가 안 보이겠죠? 누가 질문을 하실지 제가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닉네임이나 별명 상계동 이러면 막 이렇게 여러 이름을 막 대시면 제가 그럼 상계동부터 질문해 주실까요?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동시에 목소리만 들리니까 제가 지정하기가 힘드니까, 의정부, 남양주, 오신 지역의 이름을 대면은, 제가 그분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다 합쳐서 제 생각에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분 모두 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는 거 없이 다 질문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다만 그 질문이 너무 개인적이어서 다른 분들이 들었을 때 너무 이건 개인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는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요.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하는 질문들 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같이 여기 그 오디오북도 있으니까 오디오북도 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네.
네. 문도 닫아주시고, 네. 아유. 진짜 안 보이네요. 그러시죠? 네. 제 목소리는 다 잘 들리십니까? 네, 네, 네. 아까 10월의 하늘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 10월의 하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연을 제가 뭐 일방적으로 길게 하기보다는 한 3, 4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또 한 3, 40분 강연 못지않게 길게 하는 그런 일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10월의 하늘 처음 시작이 아까 그 서산의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서산의 도서관에서 갑자기 저보러 지금 바로 와달라. 그래서 제가 그 도서관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학생들이 한 400명이 모여 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서산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쓴 저자가 강연을 하는 게 서산 도서관 개교 이래 처음이라는 거예요. 개관 이래. 그리고 과학자가 특히나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나는 태어나서 과학자를 처음 봤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저를 보고 마치 제가 소녀시대인 양 제 머리카락을 뽑아가면서 과학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싶다. 제 옷을 자꾸 뜯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아이돌 대접을 그때 태어나서 처음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진짜 놀랐던 거죠. 어떻게 서울에서는 과학 강연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데, 와, 이런 공간에서는 서산 같은 곳에서는 학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과학자를 만날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5년 무렵이었는데 그중에 그로부터 한 5년 동안은 진짜 사람들이 안 가는 곳, 뭐 예를 들면 낙도에 있는 전교생이 뭐 8명인 그런 학교에 가서 제가 과학자인데 그 과학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강연해 드릴까요? 그 선생님은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과학 얘기하고 뭐 산 중턱에 산을 깎아서 만든 그런 학교에 가서 이제 과학 강연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몇 년간 해봤어요. 근데 물론 뭐 가는 길도 험하고 막상 가서 한 2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고 뭐 서울에서 하는 화려한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강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너무 보람 있고 그 학생들 만나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2010년도에 트위터에 처음 가입을 하고 이 소셜 미디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개인들에게 부여해 줄 수 있는가를 이제 실험해 보면서 제가 9월 3일 어느 날 그냥 제가 이런 과학 강연을 혼자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과학자를 못 본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과학자를 보면 저 사람도 과학자가 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좀 학생들한테 알려주자. 동참하실 분 계신가요? 했는데 그날만 300명이 해주시겠다고 지원을 해주셔서요. 그때부터 매년 한 100여 명의 과학자가 전국의 3, 4, 50개 도서관에서 거의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이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루에 전국에서 동시에 만납니다. 이거는 다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거고요. 재능 기부라는 게 누가 요구해서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내 재능 정당히 청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정당하게 세상에 재능을 청구하고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루만 우리 이런 과학 강연 기부를 해봅시다 라는 취지로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고장에 가서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는 이런 행사를 이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이유는 강연은 한 번이지만 그 한 번의 강연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꾸준한 독서로 이어져서 결국은 누군가는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과학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 우주와 자연과
생명과 의식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그런 경험들을 1년 내내 꾸준히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하시라고 다른 더 좋은 환경의 지역보다도 도서관에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10년이 됐고요. 올해는 147명의 과학자가 전국의 100개의 도서관에서 지금 이제 이 행사를 2시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되도록이면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강연 장소를 정하고, 가장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곳, 남아있는 곳, 이제 그런 곳들을 늘 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가장 먼 곳들을 갔는데, 올해는 제가 제일 먼저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몰랐는데 본의 아니게 서울이 됐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을 뵈려고, 제가 이 공간, 이 도서관을 자원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꿈이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분, 뇌를 만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뇌를 좀 몇 개 가져오려고 막 공수도 하려고 막 했었고, 여기서 막 이렇게 외계인 같은 거 우리 찰흙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지구와 다른 환경의 공간에서는 생명체는 어떻게 또 모습을 갖나 이런 거 상상도 해보고, 어둠 속에서 그런 일을 해보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얘기들, 그런 시도들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제 어떤 건 잘 안 됐고요. 또 어떤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요즘 굉장히 핫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앞을 못 보지만 어떻게 하면 또 앞을 볼 수 있는 이런 또 뇌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그런 뇌공학 기술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으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자분자분 드리고 그러면 당연히 궁금한 것들도 많으실 테니까 평소에 과학자를 만나실 일이 없으실 테니 과학자에게 궁금한 것들 이렇게 물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해드리는, 성실히 답하는 시간으로 강연을 구성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그렇게 인공지능과 뇌과학에 관한 강연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궁금한 점이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도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손 들지 마시고 그냥 툭 튀어들어 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단 질문하실 때는 상계동 의정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의 별명을 말씀해 주시고 하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부드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서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냥 제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핫하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16년 3월 첫째 주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 덕분이 아닌가, 그게 처음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수도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왜 충격적이었냐 하면 1997년도에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 거의 뭐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가리 카스파로프라는 러시아의 체스 챔피언이 있었는데 IBM이 만든 인공지능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체스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졌지만 나중에는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기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체스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아서 충분히 계산만 빨리 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1하고 그 뒤에 0이 150개, 우리가 읽을 수도 없는 숫자만큼의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직관과 추론이라는 인간의 가장 고등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둑을
인공지능이 이기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1997년부터 내내 20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딥마인드라는 구글이 산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젊은 뇌과학자이자 인공지능 전문가가 차린 회사에서 만든 알파고라는 녀석이 당대 최고의 명인인 이세돌에게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이길 거라고, 이세돌을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 3월 첫째 주에 그 대국, 5번의 대국이 벌어지기 전, 2달 전에 SBS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바둑 생중계를 함께 바둑 해설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구단하고 같이 나란히 서서. 네. 근데 저는 원래 바둑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보려고 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정지 화면과도 같은 바둑 프로그램을, 바둑 방송을 맨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커서 저런 아빠가 되지 않아야지. 아이들에게 만화 영화를 많이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바둑을 이제 멀리 했는데, 자식은 욕을 하면서 부모를 닮더라고요. 고등학교에 갔는데 희한하게 바둑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이 싫고 막 그러는데 어느새 바둑책을 보고 있고. 그래서 바둑을 틈틈이 좀 보게 됐는데, 그러다가도 좀 어느 순간에 너무 바빠서 바둑을 계속 두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제 몇십 년 만에 그런 제안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SBS에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방송에 나가는 거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만약 이 프로그램에 나가면, 첫째, 바둑 방송은 아무도 안 볼 것이다. 두 번째,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보실 거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바둑판하고 제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보면은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2달 전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방송 중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지금 구글에서 만든 이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자료도 이제 제가 찾아보게 되고, 심지어 전날 이 광화문에 있는 새로 생긴 Four Seasons라는 호텔에서 그 바둑 대국이 있었거든요. 전날 리셉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제일 유명한 창립자와 지금 현재 회장, 알파벳 회장인 에릭 슈미트,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런 사람들이 다 오고, 우리나라도 바둑의 명인들이 다 오시고, 이세돌 가족분들 다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바둑협회 높으신 분이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이런 세기의 대결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 이세돌 명인,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너무 막 최선을 다해서 막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쉬엄쉬엄 예의를 갖춰서 바둑을 해달라. 그런 농담을 하실 정도로 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인공지능을 공부해 봤지만 이기는 건 무리이고, 저는 한 3승 2패 정도로 이세돌이 가까스로 이길 것이다 정도가 이제 저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주변에서 그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예측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무렵에. 근데 첫 대결을 했는데 여지없이 완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하사비스가 한국에 열흘 정도 머무는 동안 딱 한 번 외부 행사를 했어요. 그게 뭐냐? 카이스트의 저희 과에 와서
대중 강연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예, 내가 알파고를 어떻게 만들었나. 예. 근데 첫 대국에서 이 세도를 이기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평소 바둑 프로그램의 40배. 모두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 거기 왜 서 있냐. 그런 얘기를 막 하시고, 예, 저희 아버지도 보시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전국을 강타하는 너무나 큰 행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데미사사비스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카이스트에 저희 과에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 모르고 한 100명 정도 강의실에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공간보다도 작은. 근데 이제 요즘 더 사람이 많이 오겠는데 해서 더 큰 대강당 한 200명, 250명 정도 올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1200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항의를 하시고 욕을 하시고 어떻게 데미스 하사비스가 왔는데 200명 강의실을 예약해 놓을 수 있냐. 이렇게 핫한 사람이 오셨으면 학교에서 제일 큰 대강당 800석이 있는 거기다 모셨어야지라고 항의를 엄청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바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TV를 놓고 그래서 그 강연장 내에서 벌어지는 강연을 생중계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번의 바둑 대국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할 미래에 우리가 내 분야에서 나를 위협하는 이런 녀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것을 그 세상에 아직 오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안전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이후부터 인공지능이 화두가 됐고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그 해에만 저한테 강연 요청이 18,000건이 왔어요. 온갖 군대에서. 근데 강연 요청이 다 똑같아요. 제4차 산업혁명과 우리 분야 땡땡땡의 미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전국 불교협회 스님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불교의 미래는 불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린 계속 면벽 수양을 해야 되나요? 뭐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정신적으로 더 고양되나요? 이런 질문. 목사님들 인공지능 시대 영성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요. 그런 이제 물론 뭐 강의를 거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청이 되게 많았죠. 인공지능이 1956년도에 처음 그 말이 생겼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존 맥카티라는 과학자가 처음 그 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어떤 과학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논의하는 여러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미국의 다트머스 칼리지라는 곳에서 뭐 세계적인 진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인지과학자, 뇌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뭔지를 며칠을 토론하고요. 그래서 프로포저를 제안서를 세상에 미국 정부에 내놓게 되는데 거기에 결론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처럼 인간의 뇌를 흉내낼 필요는 없지만 지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인류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잘 해결해주고 인간의 지성을 도와주는 그런 녀석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막 했는데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뭘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매번 실패했어요. 기대는 많았으나 기대가 푹푹 꺼지면서 아주 혹독한 인공지능의 겨울의 시기들을 맞이하게 됐다가 그것도 2번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의사가 하는 일을 보니 환자가 들어오면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청진기 몇 번 대고 그러더니 약 처방해주고 이거 그냥 인공지능 해도 되겠네. 예, 감기입니다. 뭐 예, 후두염입니다. 이런 거 금방 알아봐 주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인공지능은 수학적으로 완결된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엄청 똑똑한 수학자들이거든요. 존 폰 노이만이나 알렌 튜링 같은 사람이 그래서 수학적으로 완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가 오잖아요. 그럼 그 환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침을 합니다. 그러면 기침을 할 수 있는 할 법한 모든 병 중에 자 열은 나나요? 그러면 열이 난다고 하면 그 중에 열이 나는 병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골라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하나를 알아맞추려면 질문을 400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가 돌아버려요. 감기를 치료하러 왔다가 정신질환을 얻고 가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이 환절기에 훌쩍거리면서 오면 감기일 확률이 높잖아요. 몇 개만 물어보고 그냥 바로 답을 하지만 오진의 확률이 간혹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오진의 확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답 하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인간이 힘든 거예요. 예, 환자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 되겠다. 기각. 예, 실패했죠. 근데 지금 2010년이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녀석이 나타났어요. 얘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이 호황을 맞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도 이 머신러닝 방법, 그 중에서도 이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이 방법이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얼굴을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야 되는 거예요. 예. 사진이 있어요. 남자는 어떻게 생기면 남자라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드시겠습니까? 남자는 어떻게 생겼죠? 여자는 어떻죠? 머리카락이 길면 여자. 이렇게 룰을 만들면 될까요? 얼굴이 작으면 여자, 입술이 빨가면 여자, 예, 뭐 어떤 거예요? 눈과 눈 사이의 거리가 1.3cm 이하면 여자, 이상이면 남자, 이런 룰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남녀를 어떻게 찾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으세요? 척 보고 알죠.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 뇌는 수학적이지 않고요. 예, 생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그 룰을 찾아서 컴퓨터에 넣어서 컴퓨터로 하여금 남녀를 구별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20세기 내내 했는데 다 정확도가 90%가 안 돼요. 실패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머신러닝은 어떤 방법이냐? 여러분들이 남녀를 구별하는 법처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남녀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자,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여자야, 자, 아빠는 남자야, 엄마는 여자야를 이렇게 몇 번을 해주면은, 아, 남자는 대체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구나. 여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예, 남자 부류에 가까운지 여자 부류에 가까운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인종이 달라도요. 아, 대체로 이런 부류에, 이쪽 부류에 더 가까워. 이거를 계산하시는 일이 여러분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의 뇌는요, 너무너무 훌륭해서요, 그 일을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몇 번쯤 해주셨을까요? 10명? 20명? 30명? 아마도 그 근처 해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남녀를 그 정도의 데이터만으로
배웠는데도 99.973%의 정확도로 남녀를 구별해요. 인간의 뇌가 그만큼 훌륭한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하여금 제가 그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인간처럼 99.973%의 정확도로 남녀를 구별하게 하려면 남녀 사진을 500만 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20세기 때는 500만 장의 남녀 사진을 못 구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고 학습시키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컴퓨터가 엄청 빨라졌어요. 500만 장을 분석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런데 남녀 사진 500만 장을 어디서 구할까요?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에만 들어가면 남녀 사진이 30억 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중국은요, 14억 인구의 모든 얼굴 사진을 정부가 다 강제로 찍게 해서 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스타임이라는 회사에 그 데이터를 다 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통 신호를 안 지키거든요. 무단횡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CCTV가 그 사람 얼굴을 찍어서요. 얼굴을 보고 누군지를 안 다음에 그 사람 집에 범칙금을 물려요. 예. 이제는 무단횡단을 못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이거는 사생활 침해예요. 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정부가 CCTV로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된다 했을 텐데 중국은 가능한 거예요.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만큼 강력하지 않아서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 뭐였냐? 그렇게 온갖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으면 그걸로 자기 스스로 룰을 찾아서 답을 내는 거예요. 알파고는 어떻게 이세돌을 이겼을까요? 옛날에는 바둑의 룰을 가르쳐 줬어요. 바둑의 수를 학습시켜 줬어요. 인간은 이렇게 둔다 하듯이. 예. 인간의 사고를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안 됐고요.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인간이 두었던 16만 개의 기보를 전부 다 입력해 놨어요. 자, 이러면 백이 한 집 반 승. 자, 이런 결과가 나오면 흑이 반집 승. 이거를 인간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둔 데이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버전 1.0과 2.0이 막 두는 거예요. 예. 3천만 번을 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보로 학습해서 사람 이세돌 9단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두면 이기는 기보로 가려면 어디에 두는 것이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것을 계산한 거죠. 바둑은 이해 못했는데 이세돌을 이기는 법은 아는 거예요. 예. 그런 녀석이 나와서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잘 결정하는 녀석이 나왔다. 자율주행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운전을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멍청해서 운전을 못 배웠는데 지금은 똑똑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운전은 원래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왜냐? 운전은 그냥 룰대로 하면 돼요. 운전이란 세 개의 숫자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 숫자가 뭐냐면은 악셀러레이터를 얼마나 세게 밟을 거냐? 1과 0 사이의 숫자 하나. 0.7세기로 밟으세요.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을 거냐? 0과 1 사이의 숫자 하나. 핸들을 얼마나
왼쪽 오른쪽으로 꺾을 거냐, 왼쪽으로 꺾으면 마이너스 1에 가깝고 오른쪽으로 꺾으면 점점 플러스 1에 가깝게. 그 세 가지 숫자를 매 순간 계속 만드는 과정이 운전이에요. 운전할 때 그 세 개 외에는 안 써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되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진작에 자율주행이 나오지? 이제 나왔을까요? 운전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운전했을 때 얘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행자, 지나가는 사람 정보, 그 다음에 다른 차 정보. 그 정보만 주면 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운전을 아까 같이 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글이 한 일은 뭐냐? 지구 표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다 레코딩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안에 모든 보행자 정보가 다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비게이션은 보행자 정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자 30m 앞에 어르신이 지나갑니다. 50m 앞에 유치원생들이 길을 건넙니다. 이런 정보를 내비게이션 안에 다 넣을 거예요. 자동차 정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받고 계신데 앞으로는 3차선이 막힙니다. 3차선에 차가 많습니다. 2차선으로 옮기세요. 이런 정보 받게 되실 겁니다. 예. 교통 신호 정보 내비게이션 안에 안 들어있거든요. 3초 후에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이거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교통사고 현장 정보, 공사 중 정보, 노면 정보. 노면 지금은 과속 방지턱 정보만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물웅덩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수막 현상 벌어져서 차가 돌아갑니다. 이런 정보 받으실 거고요.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그냥 미끄러지실 겁니다. 이런 정보 받게 됩니다. 날씨별로, 계절별로, 안개가 뿌연 거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 데이터가 다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하는 것보다 내비게이션이 그냥 차에게 그 정보를 주고 차가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요, 21초마다 한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하세요. 150만 명이 죽는 겁니다. 1450만 명이 교통사고로 다쳐요. 근데 그 사고의 87%가 인간이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다가 졸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술을 먹었거나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했거나 미성년인데 운전했거나 옆 사람이랑 막 얘기하고 전방 주시 안 했거나 이런 실수들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정도의 정보를 우리가 차에게 줄 수 있으면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게 더 안전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하나는 데이터가 많이 모여있는 게 인공지능의 핵심이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회사가 그걸 가지고 아주 사람 같은 녀석을 세상에 내놓는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 인공지능 웨이모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처럼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비서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말로 명령을 내리면 얘가 답을 해주죠. 우리나라에도 SK 누구, 기가 지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삼성은 빅스비. 말을 하면은 얘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이 다 들어서 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해주는 녀석이 나온 거예요.
닥터 왓슨이라는 IBM이 만든 그 인공지능 의사는요, 미국의 중요한 몇 개 병원에 유방암 환자의 MRI 사진, CT 사진을 다 학습해서요, 진단, 사진만 보고 유방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해주는 정확도가 98.9%예요. 현재. 예. 그런데 숙련된 나이든 유방암 전문의보다 높은 거예요.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씩 병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심지어 치료법을 제안해줘요. 지금까지 나온 인간이 출간한 모든 논문을 다 분석해서요. 40대 여성이 미혼인데 유방암에 걸리면 이라고 조건을 넣으면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논문들을 분석해서 누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런 수술법을 쓰면 좋다. 이거를 제안해주는 닥터 왓슨이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생존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 녀석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이런 식의 학습을 하게 될 테니까. 예. 이게 의료 분야에서도 교통 분야에서도 내 비서처럼 내 말을 들어주는 이런 모든 분야에서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하면 세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소외되지 않고 잘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두 번째 접근은 뭐냐? 근데 이 첫 번째 접근은 문제가 있어요. 그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데이터를 저 회사한테 줘야 돼요. 그렇겠죠? 걔가 학습을 하려면요. 그래서 닥터 왓슨은요. 우리나라 12개 병원이 그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12개 병원의 환자들 데이터를 다 IBM 서버에 올려놨어요. 네. 네. 동의를 비식별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정보는 다 빼고. 예, 근데 그렇지만 그 이미지가 암 환자 이미지인지 아닌지, 이거는 태그가 된 상태로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거기 정보가 쫙 들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쓴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래서 도착 예정 시간이 얼마고, 어느 길로 가야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알려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서 운전할 때 여러분 차의 위치를 카카오나 T맵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어요. 약관에 그걸 동의해야만 그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내 차는 빼주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울시에서 내가 운전하는데 제 차 정보는 빼주세요. 제가 어디 가는지 카카오가 아는 게 싫습니다. 이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가진이나 SK 누구, 아마존의 알렉사 이거 침실에다가 놓고 막 쓰셔요. 그 써보신 적 있으시죠? 알렉사 혹은 크리스탈 무슨 음악 들려줘 하면 음악 들려주잖아요. 예. 걔가요 침실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 다 듣는 거예요. 다 거기 그거를 악용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믿고는 있습니다만 걔가 학습을 위해서 그거 다 쓰는 거예요. 아닌데요. 거기 알렉사라고 해야 그 다음부터 얘가 제 말 듣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죠? 알렉사라고 부르는 거를 들으려면 계속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알렉사라고 말하는 거를 얘가 알아차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이 하는 말을 침실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침실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는 싫어. 너무 이거 개인 사생활을 막 침해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 반대되는 접근이 있어요. 폐쇄형 인공지능이에요. 얘는 뭐냐면 아이폰 쓰시나요? 아이폰은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에다 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안에 넣잖아요. 전화기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바깥으로 안 나가요. 아이폰은 여러분을 학습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카톡에다가 문장을 막 쓰는데 주로 희한하게 에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순간에 에고를 추천해줘요. 그리고 에고 다음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고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를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학습해서 여러분스러운 인공지능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걔는 다른 사람 데이터랑 합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핸드폰 안에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면 돼요. 이런 녀석은 뭘 할 수 있느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범용으로 뭐 환자를 진단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여러분을 학습해서요. 여러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박이 난 패션 회사가 있어요.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이 가입비를 내요. 한 달에 15만 원. 그러면은 1년에 한 180만 원쯤 되겠네요. 네. 가입비를 내고요. 여러분들이 옷에 관한 여러분들의 취향 설문조사를 제공해요. 그러면 얘가 다음 주부터요. 여러분 외출복 5벌을 보내줘요. 월, 화, 수, 목, 금 직장에 갈 때, 외출할 때 이 옷 입으시라고. 네. 그리고 다음 그 주말에 가져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월, 화, 수, 목, 금 5벌 옷을 또 빌려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취향에 맞는 옷이 계속 와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벌 입을 때요. 그 5벌이 각각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진짜 마음에 드는, 이건 나 계속 입고 싶어 하는 옷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은 살 수 있게 해줘요. 60% 가격에. 네.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모이면 그 회사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옷을 구입하는지를 보면 여러분 옷 입는 취향을 얘가 학습하게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들은 내 취향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다음 주에 오는 옷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되게 성실하게 되게 잘 평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올 옷이 여러분 취향일, 여러분들이 살 가능성이 높은 옷들이 점점 많이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니까 회사는 좋고, 사지 않더라도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고. 그래서 여러분을 학습하는 녀석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은 이제 뭘 할까요? 그 녀석이 게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그게 게임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게임하냐? 여러분들이 평소 게임하는 방식대로 게임해요. 지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막 항의하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요. 내가 할 법한 얘기를 해요. 내가 카톡이 오잖아요. 내가 할 법한 말로 답신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버튼을 마지막에는 눌러줘야 그게 가지만. 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온라인상에 여러분의 미니미가 되게 작은 또 다른 나가 거기 있으면서 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떨까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래? 이런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나? 이 사람한테 좀 무례하네? 이런 것도 있고요. 넷플릭스라는 그런 그 방송 혹시 보세요? 넷플릭스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추천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야한 영화로 시작했더니 계속 야한 영화를 추천해줘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도대체 아빠는 무슨 영화를 보는 거야?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야한 영화만 추천해줘? 막 저한테 맨날 면박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제가 주로 보는 영화가 어떤지를 얘가 학습을 하면서 영화의 폭도 달라지죠. 네. 그게 두 번째 접근입니다. 자, 세 번째 접근은 뭐냐? 세 번째 접근은요,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거나 실제로는 아닌데 너무나 인간 같은 녀석을 얘가 그냥 만들어내요. 그 겐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어요. 얘는 뭐냐면요, 리얼하고 페이크를 구별하는 애예요.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를 구별하는 애가 엔진을 그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랜덤하게 뭐를 막 섞어가지고요, 가짜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여주면 얘는 이거 가짜야, 리얼하고는 뭐 96점 차이가 나, 이런 답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또 막 섞어가지고요, 또 보내요. 그럼 이번에는 얘는 87점 정도 차이나, 이거를 계속 해주면은 나중에 7점 차이나 6점 차이나 5점 차이나 이러다가 이건 거의 리얼인데? 라고 할 만큼 페이크인 정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사람 얼굴을요, 막 눈, 코, 입을 분리해서요, 잔뜩 갖고 있은 다음에 그걸 적절하게 막 섞으면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은 어떤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 얼굴은 어디다 쓸까요? 광고에 쓰면 돼요. 우리가 광고료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회사가. 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미녀들의 눈, 코, 입을 분석해서요, 되게 미녀인데 근데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뉴스 기사인데 진짜 뉴스인 것처럼 느껴지는, 근데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는 페이크 가짜 뉴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은, 세 번째 기술은 악용하면 진짜 위험한 기술인데요, 잘 쓰면 유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그래서 소리를 몇 개를 들려드릴게요. 황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이건 뭐냐 하면요, 네오사피엔스라는 회사가요, 저희 학과의 제자가 만든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냐 하면요, 사람의 실제 목소리를 학습해서요, 그 사람이 진짜 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읽은 것처럼 음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요, 여러분이 나는 이병헌의 목소리가 좋은데 이 시대 지성인들의 필독서인 12발자국을 이병헌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 이러면 이병헌 씨는 와서 제 책을 읽지 않는데, 읽을 시간이 없는데, 책이 너무 두꺼운데 이병헌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오디오북으로 제 책을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뭐가 가능한지를 첫 번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목소리 아시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목소리를 막 학습시켜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목소리 톤으로요, 이 사람이 우리말을 했다면 어떻게 말할지를 합성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시면 되게 놀랍게도 이거 진짜 트럼프 목소리인데 트럼프는 우리말을 못하는데 우리말을 했다면 정말 이렇게 말했을 거야, 같은 식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트럼프가 먼저 영어로 예. 얘기를 하는 것을 합성을 하고 그것을 네, 먼저 영어로 듣고 그 다음 우리말로 들어봅시다. I never learned Korean, but music inspects me to speak Korean. He prepared this technology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ook forward to our meeting. See you guys soon. 내 예. 이름은 Donald Trump입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녀석의 스타프에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북한을 기술을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기대됩니다. 곧 만납시다. 아시겠죠? 처음에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말로 얘기한 건데, 그 처음 영어 한 것도 합성한 건데요. 트럼프가 평소에 하는 말투를 그대로 영어로 만든 거예요. 네, 내용은 진짜 뒤에 우리말로 한 것처럼 나는 트럼프인데 우리말을 안 배웠지만 이 기술로 지금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다시 더 들어보세요. 네. It's Donald Trump. I've never learned Korean, but news opinions makes me to speak Korean. He prepared this technology to mee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ook forward to our meeting. See you guys soon. 내 이름은 Donald Trump입니다. 나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녀석의 스타프에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북한의 리더 김정은을 만날 기술을 우리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정상회담이 기대됩니다. 곧 만납시다. 네. 자, 난 트럼프 목소리 듣기 싫다. 트럼프 안 좋아한다. 이런 분을 위해서 이병헌의 목소리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이병헌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공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조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닷새 연속으로 시행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현재 평소의 3배에서 8배 가량 짙은 농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학 전날이기도 한데요. 자녀분들 학교 보내실 때 마스크 꼭 챙겨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6도,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당분간 낮에는 온화하지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상당히 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일교차까지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병헌이 날씨를 읽었을 리가 없잖아요. 예, 실제로 이병헌이 아니라 이병헌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 날씨 기사를 이병헌 목소리로 읽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예. 이게 조금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등장인물이 4명이면 4명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책을 읽도록. 근데 내가 그 4명을 지정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안나 까레니나의 법칙을 읽고 싶은데 거기 등장인물을 나는 이거 영화로 만든다면 송강호, 이병헌, 임수정, 전지현 나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영화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 그들의 대화를 그들의 목소리로 집어넣어서 오디오북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다가 쓰면 재미있는 세상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보이스 피싱에 당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학습할 만큼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세상에 공유되어 있진 않지만 이 목소리로 이병헌 아들에게 보이스 피싱이 가서 나 아버지인데 나한테 돈 좀 붙여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시무시하게 악용될 수 있어서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가는 쓰고 어디에다가는 못 쓰게 하는지 그 법을 만드는 일을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제가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의 역사와 이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해가 나갈 거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인공지능이 점점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얻을 수 없었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세상과 가능성을 만들어서 너무 좋은 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야 이제 너무 무시무시하다. 이렇게까지 가면은 이거를 이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악용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잘 구분하고 판단해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이런 건 합시다. 예.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정상적인 기능을 갖는 데는 씁시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이거를 악용해서 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욕심 있게 쓰려고 하면 그런 거는 막읍시다. 예. 그런 일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 시민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의 미래를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고 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제안들을 과학자에게 주시면 아 그랬군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편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인간적 삶을 더 고양시키는 그런 미래를 함께 우리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강의였고요. 혹시 지금 몇 시예요? 3시 넘었습니다. 3시 넘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질문할게요. 아유, 좋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김양림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가 26살이고요. 네, 요즘 가전제품이죠. 네, 뭐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하이빅스비 에어컨 틀어줘. 네, 뭐 이렇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요즘에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이라는 거 있어요. 네, 무풍 에어컨점에서 하이빅스비 무풍 냉방 켜줘. 뭐 무풍 냉방 꺼줘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하이빅스비 희망온도 18도 맞춰줘.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어컨 자체가 마이크가 있으면서 거의 희망온도 18도 맞췄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네, 그 다음에 LG에서 나온 에어컨 있잖아요. 네, 필수 듀얼 에어컨인데 그것도 인공지능인데요. LG전자는 보통 스마트 띵큐 어플이 있거든요. 스마트 띵큐. 네, 그걸로 등록하면 이 에어컨을 음성을 켜고 끄고 온도 조절 뭐 다 할 수도 있어요. 네. 대리점에서 나오셨구나. 그래서 삼성을 사야 되냐, LG를 사야 되냐 지금 질문하시는 건가요? 질문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세상에 무풍 에어컨이 바람 없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에어컨이 이제 나왔어요. 무풍. 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의 후원을 받고 오늘 오셨구나. 네. 질문이 있으신 거예요? 돼요? 네. 있긴 있어요. 네,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세탁기 있잖아요. 네. 세탁기는 LG인가요? 삼성인가요? 근데 삼성전자가 플렉스 워시하고 나왔잖아요. LG전자에서는 이제 트레이너시가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요. 이 스마트 띵스 어플만 깔면은 네. 하이빅스비 세탁기 켜줘. 뭐 상도 세탁기 켜줘. 뭐 물온도 설정해줘. 단독 켜줘 설정해. 나는 지가 알아서 설정해요. 네. 말씀을. 스피커가 있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약간 좀 놀랬는데, 예를 들면, 저는 가전제품에서 그렇게 말로 버튼을 누르면 되게 편리한데, 말로 그렇게, 뭐 얘기를 해서 그 기기를 작동시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근데 사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그래도 말로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만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뭐 앞을 보는 게 좀 불편하시면 그렇게 말로 기기를 작동시키고 사실 거기 button 누르는 거 글자도 너무 작아서 다 불편해 하는데 네, 너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런 기술들이 가전제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왕십리 왕정씨입니다. 알고 말씀 주십시오. 네. 쟤들이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앞이 안 보이니까 그 보행할 때 네. 앞에 장애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걸 뭐 지금 뭐 핸드폰 같은데 네. 그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인공지능 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지.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요. 아마 그게 한 3년 정도면은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지팡이라고 부르는데 형태는 이제 지팡이 형태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셔츠에 그냥 그 주머니에다가 그냥 꽂는 형태여도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걔가 여러분 시야 근처에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 해서요. 여러분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요. 예를 들면, 아, 이분이 앞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예. 근데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걸을 때 턱이 있는지,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귀에다가 계속 말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가시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게 진동으로요. 멈추라고 딱 이렇게 알려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가지 않고 딱 멈추고 자세히 설명 듣고 더 가고. 그래서 스마트 케인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다 선보였고요. 이런 게 조만간 나올 겁니다. 쇼에서는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는 곳에서는 이미 전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됐는데, 네, 상용화가 조만간 될 예정입니다. 3년 걸립니까? 3년 걸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또 광장동이요. 예, 광장동 질문 주시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나 학부모 입장에서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나 장애우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려면은 네. 사실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들이 뭐가 불편한지. 맞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뭐 카이스트나 네. 어떤 연구원이나 전자회사나 네. 뭐 이런 데서 네. 과연 참여 연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 인공지능이 개발을 할 때 우리 친구들 말고 다른 분야도 계속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대비해서 그 약자들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사회를 위해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시장의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근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 때 훨씬 더 시장 사이즈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소홀한 게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글로벌 마켓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팔 수만 있다면 이런 건 개발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랑 지금 뇌졸중에 걸려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입는 로봇, 예, 그 로봇을 입으면 걸어 다니고, 예, 이럴 때 어려움이 없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요. 힘들지 않게 물건도 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입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내가 생각만 하면 내 생각대로 이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그 로봇을 뭐 끌고 다닐 필요도 사실 없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만들면 우리나라의 뇌졸중 환자만 생각하면은 뭐 만들 수 없는 건데 지금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서 전 세계에 이거를 팔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적인 시장들을 이제는 생각하고 우리말로 되면 영어로도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번역도 어렵지 않아서 점점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들, 제품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늘 타시는, 지하철에서 타시는 에스컬레이터, 그게 원래 보행 장애자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누구나
몸이 불편하고 젊은 시절의 그런 체력을 능력을 신체적 능력을 모두가 다 평생 갖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 장애를 몸에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서비스로 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과학자들도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를 그 장애우들을 참여시켜서 제품 테스트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군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적고 참여도 좀 소극적이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반인 대상으로는 그런 테스트를 100명, 1000명씩 하는데 장애우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서너 명, 두세 명 뭐 이렇게만 테스트를 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세한데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피드백을 막 주시면서 아 이거는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면 너무 좋죠. 네. 이제 그런 걸 만드신 거 있잖아요. 네. 일반인들도 뭐 힘든 등산 같은 거 할 때. 네, 그럼요. 그걸 무슨 있잖아요. 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시장 규모는 뭐 거의 무진장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을 위한 안경이 지금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을 보면은 누군지 알려줘요. 예. 안경을 썼을 때 본인인지 홍채를 인식한 다음에 예, 그리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쓰는 건데 내 주민등록번호, 내 비밀번호가 어떻게 됐지? 라든가 아니면은 전화번호 그리고 얼굴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구더라? 그리고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나 약속 이런 것들을 안경이 내 눈앞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라서 뭐 여차하면은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도 연결해 주고요. 자식들에게도 전화가 가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만들고 나서 써보니까 그냥 모든 어르신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요즘 누구나 사람 보면 저분이 누구시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잘 생각 안 나고 깜빡깜빡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죠. 네. 꼭 치매 환자만이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질문할게요. 네. 요즘 안경이 미국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만약 환자가 많이 쓰러졌다 했잖아요. 쓰러졌다? 만약 그랬을 때 네. 급하다 하면 만약 119 바로 연결돼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연결이 안 되죠. 네. 왜 안 돼요? 119요? 119에 연결이 잘 안 돼요? 그 안경의 경우에는 안경은 그럼요. 그거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치매 안경에는 사실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는 상황 있죠. 그러면 안경의 위치가 자기의 몸의 위치하고 다 수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몇 분이 지나면 그러면은 119에 연락이 가요. 그게 집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이면.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나온 자동차는요. 차가 도로 바깥에 3분 이상 정차되면은 112와 119에 연락이 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럼 바로 거기서 구급대원이 오는 겁니다. 하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출동해서도요. 지금은요. 그분을 응급차에 실은 다음에 그제서야 어느 병원으로 갈지 알아보거든요. 왜냐하면 응급차의 90%는 병원 소속이 아니라 사설단체, 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응급실 정보가 없어요. 응급실에 침대가 비어 있는지, 이 환자 상태를 보니까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지금 현재 응급실에 있는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거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도시가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타면은
지금 이 응급 환자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실 중에서 응급실이 비어 있고 침대가 비어 있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있고 그런 곳을 그 현재 교통의 흐름을 다 파악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이것도 다 알려주면서 응급차가 그런 골든 아워, 크리티컬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제 시간에 딱 응급실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그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벌어집니다. 도로동의 일상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라고 하는 보편적인 데이터예요. 네. 그러나 컴퓨터는 창의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 세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의적인 데이터를 컴퓨터가 어떻게 제어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우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창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의 창의성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인간의 창의성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마데우스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걔는 뭐냐면 모차르트의 모든 교향곡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작곡 풍을 다 학습했어요. 걔한테 여러분이요, 그냥 8마디 모티프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너무나 모차르트스러운 교향곡 47번, 48번을 얘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들으시면은 내가 준 모티브인데도 그걸 진짜 모차르트스럽게 연주를 되게 잘한다.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데이터를 줄 필요는 없는데 걔로 하여금 창의적인 알고리즘,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인간의 어떤 거랑 유사하게 학습하고 변형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창의성, 그런 창의성은 인공지능도 따라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걔가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는 걸로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곡을 잔뜩 넣어주면 지가 모차르트를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럼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인간은요, 바하에서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 밀러, 쇤베르크까지 다 가르쳐 줘요. 인간에게는 음대에서요. 다 가르쳐 줘 놓고선 근데 이거 말고 딴 거 만들어 봐. 네 걸 만들어 봐를 요구해요. 가르쳐 준 다음에 데이터를 인간의 뇌에다가 막 입력시켜 놓고선 근데 이 데이터가 말하지 않는 걸 만들어 봐. 이게 인간의 예술적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못 따라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글쎄요, 걱정이 그거예요. 네. 자율주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위험에 발생했을 때 인간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컴퓨터는 안 된다는 거죠. 컴퓨터는 인간이 하는 걸 흉내내서 더 조금 확장해서 잘하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만드는 창의성 중에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남이 쓴 소설을 열심히 필사를 하고 열심히 읽고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작가를 흉내내다가 점점 그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의 창의성이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을 흉내내서 학습하고 근데 인간은 남을 따라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남하고 구별되는 존재가 되려고 나만의 스타일을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과학자들에게는 핫 이슈고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파고 아까 제가 40만 장의 인간의 기보를 집어넣어서 바둑을 학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알파고 제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알파고 제로는 뭐냐면은 인간의 기보를 안 넣어준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네들끼리 바둑을 둬요. 인간을 학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다 이겼거든요. 엄청나게 막강한 애가 됐는데 걔가 둔 바둑을 보니까 인간이 안 두는 수를 막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바둑 학원에서요, 그걸 학습해요. 알파고 제로가 어떻게 바둑을 뒀는지를 보면서 아, 이런 수도 있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바둑이 만들어진 지 4,000년이 됐는데 4,000년 동안 인간이 안 둔 수를 알파고 제로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통해서 바둑을 학습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AI 기술을 이용하려면 네. 블록체인이나 네.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논문이나 네. 자료나 네.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논문이나 자료나 책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책들은 대학에 있는 도서관들은 다 읽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사이트를 어디를 가면 됩니까? 구글에서 그냥 치시면 됩니다. 예, 너무 쉽게 다 거기에 시각장애인이요.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를 요즘 구글이 만든 거는 왜 펜이 나와서요. 그냥 글을 다 음성으로 바꿔주는 거, 어디다 넣으면 그런 펜들이 나와서 그냥 논문 자료들도요, 영어로 된 거는 우리말로 바꾸고 또 글로 되어 있는 거는 소리로 음성으로 지원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해서요, 그게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무의식 얘기하셨는데요, 그 무의식은 당연히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진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아까 수학 천재들이 만든 기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힘들어하는 미적분 문제를 풀고 어려운 수학 계산을 하고 하는 거는 오히려 잘하는데요. 얘가 의식을 갖거나 무의식을 갖거나 감정을 갖거나 욕망을 갖는 거를 못해요.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동물들도 다 갖고 있는 거를 얘는 못 가져요. 왜냐하면은 되게 역설적이게도요. 진화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의식과 감정과 욕구를 갖는데 수십만 년이 걸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대뇌 피질이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이거를 호모사피엔스인 우리가 갖는 데는 3만 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자면요. 의식을 갖거나 감정이나 욕망, 욕구를 갖는 게 훨씬 더 진화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할 만큼 더 고등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컴퓨터는 시킨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거나 뭔가를 욕망하는 그런 기계가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걸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의식과 욕망과 감정을 갖게 됐는지를, 뇌가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전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게 넣어주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마 컴퓨터가 그런 걸 갖게 될 가능성은 적어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이세돌을 이길 정도면 이 녀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네.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려면 걔가 자기 스스로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네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해야 되고요.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되고요. 오래 살려고 보니까 자신들에게 제일 적대적인 존재가 인간이어서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우리한테 뭔가 멸종을 시키고 전쟁을 일으킬 텐데 그러기에는 그런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아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대방동에서 온 최유림이라고 합니다. 네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외국어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들을 때 네.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어를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네. 스페인어 능력이 내장된 칩 같은 거를 머리 네. 뒤에 이제 부착을 하면 네. 몇 시간만 지나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그런 외국어 능력도 우리가 생존해 있는 시기인 2030년대, 40년대에 네. 그런 기술까지 갈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의 학습의 미래가 어떻게 됐는지 네. 이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그거를 제가 먼저 답을 네네. 해드릴게요. 네.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뇌를 바꿔서 스페인어를 할 수 없는 뇌를 할 수 있는 뇌로 바꾸는 일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뇌가 어떤 뇌인지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미래는 근 30년 안에, 50년 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뇌를 바꾸지 않더라도 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페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되잖아요. 네. 최근에 어떤 이어폰이 나왔냐면요. 여러분이 이어폰을 끼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귀에는 우리말로 들리는 이어폰이 나왔어요. 네. 번역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냥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한테는 우리말로 들려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핸드폰이요. 여러분이 핸드폰 카메라 있잖아요.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의 표지판, 메뉴 비추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 우리말로 보이는 핸드폰 어플이 나왔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 이어폰을 끼고 그 핸드폰을 쓰면서 스페인을 여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글씨가 다 우리말로 보이고 그 나라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들려요. 그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과학자들한테도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국제학회가 열리면 지금은 그 만국 공통어인 영어로 발표하고 다 영어를 잘해야만 학계에 나가서도 좋은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요. 각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발표하고요. 그러면은 그 이어폰을 낀 모든 청중들에게는 각자 내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날이 이렇게 너무 얘기하면 어린이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할 것 같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출시된 거는 1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습니다. 네. 10만 원인데요? 그럼요. 그래서 16개 언어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게 뭐 영어만이 아니라요.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16개 나라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은 그냥 시장에서 사실 수가 없는데요. 그 회사가 언제 그거를 출시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제품이 나와 있고 사람들이 써보고 와 너무 좋다. 다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번역의 정확도가 지금은 86%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문장을 쭉 얘기하면 그 중에 14문장 정도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한 5년만 지나면요. 뭐 90몇 %로 다 올라갈 겁니다. 지금 통역기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통역기가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걔가 86%인 건데요. 내가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86%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듣는 거는요? 듣는 것도요. 그게 되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구글이 원래는 그게 70%도 안 됐거든요. 근데 구글이 그 뉴럴 트랜슬레이션 머신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엄청나게 훌륭한 번역기를 여러분 모두가 다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국산화가 성공했습니까? 네. 네이버가 파파고라고 만들었는데요. 파파고가 훨씬 좋습니다. 구글 번역기보다 더 좋습니다.
팝하고 쓰시면 좋고요. 그게 음성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쓰면 우리말 문장으로도 바꿔주고 그거를 음성을 클릭하면 우리말로 들려도 줍니다. 네. 2030년 되는데 왜 영어 공부 안 하겠는데요?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지금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열심히 해도 영어 못 하잖아요. 외국 사람 만나서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영어 공부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증명해봐. 그 용도로만 영어를 써요.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도 영어 시험을 요구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질 거고요.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영어를 공부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뭐 예를 들면 불어로 읽고 싶어. 노인과 바다를 영어로 직접 읽어보고 싶어. 위대한 개츠비를 영어로 읽을 거야. 그 문화를 즐기려고 언어를 공부하고 그 나라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직업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직업이 교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래서 뭐 교사든 교수든 교육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유능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은 이런 직업 얘기만 나오면은 워낙 이런 인공지능 이런 쪽은 학습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인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그 외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학교 교육이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빨리 쉽게 도태될 교육이에요.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국정교과서, 혹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국가교과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모두가 똑같은 내용의 교과서를 봐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요. 그게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100%예요. 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걸 집어넣고 그걸 정확하게 실수 없이 뱉어내는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한 줄 세우게 하고 대학을 서열화해서 짝짓기를 하는 걸 입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요. 너만의 아이디어를, 너만의 관점을, 너의 생각을 말하고 그걸 만드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걸 안 가르치거든요. 내 생각을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근데 서양의 훌륭한 교육들은 시험의 절반은 내용을 물어보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걸 읽고 네 생각을 쓰라가 절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험에서 내 생각을 쓸 일이 없어요. 선생님 생각하고 내 생각, 같은 소설을 읽는데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소설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해는 독립이고 해바라기는 독립을 바라는 민중의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창의성과는 달리 인간의 창의성은 다 가르쳐 주지만 그거 아닌 너만의 생각을 만들어 봐. 이게 인간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걸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을 선생님, 문제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답을 했는지만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거기에 답을 정확하게 쏟아내는 일은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한 줄 세우기를 하면 맨 앞줄에 인공지능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빨리빨리 흡수하고 그걸 나만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걸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
저는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교육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이라는 건 이제 점점 지식의 수명이 짧아져서요. 20대 때 대학에서 전공한 걸로 남은 인생 70년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수명은, 생물학적 수명은 이제 90세가 되어가고 정년퇴임 막 50대쯤 막 하고요. 근데 20대 때 배운 지식으로 그 이후에 몇십 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배운 지식이라는 게 써먹어서 유효한 기간이 이제는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30대에도 공부하고 40대에도 공부하고 50대에도 공부하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잘 배우는 어른들을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배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싫고 지겹고 그런 사람 경험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너무 재밌고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우리 뇌에 도파민이 분비되거든요. 내가 궁금했던 거를 알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래서 더 그 자체, 그 답을 알았다는 사실이 큰 즐거움이고, 그렇게 해서 배운 거는 뇌에 오래 남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궁금한 걸 배우는 게 공부가 아니라 세상이 시킨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대학을 갔는데 30대에도 또 배워야 돼. 40대에도 또 배워야 돼. 그게 너무 지겨운 사람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네. 그런 거를 기꺼이 즐겁게 배우는, 지적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춘기를 보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머릿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새로운 생각, 얘만의 경험, 얘만의 관점, 이런 거를 넣어줄까. 학교는 다 똑같은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한 줄 앞에 서는 그런 수월성, 내 애가 더 똑똑해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학교에서 하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남다른 애가 돼서 대체 불가능한 좋은 것들을 세상에 내놓아서 이 사람 꼭 필요해, 이런 사람이 되게 할까. 그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뭘 만드는 능력,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능력으로 앞으로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청소년들은요, 학교에서 뭘 만드는 걸 하나도 안 배워요. 뭘 만들 줄 몰라요. 그냥 책만 읽고 답은 쓰는데, 원리 말하라고 하면 원리는 말하는데 그걸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만들 줄 몰라요. 제가 그 대학 카이스트에 이제 물리학과를 졸업했는데, 물리학과에 딱 입학을 했더니 실험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한 학기 내내 제가 끼는 이 안경에 렌즈를 가는 일이었어요. 한 학기 내내 가르쳐요. 근데 그 렌즈의 공면이요, 정확하게 잘 그 공면으로 되어 있으면은 위에서 빛을 똑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뉴턴 링이라고 부르는 그런 얼룩이 안 생겨요. 근데 제가 그걸 한 학기 내내 갈아서 선생님한테 딱 교수님께 보여드렸더니 교수님이 위에서 빛을 똑 떨어뜨리더니 링이 3개, B+, 이게 점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니, 제 아무리 카이스트 물리학과 나오면 뭐예요? 내가 쓰는 안경도 하나 못 만드는 인간인 거잖아요. 그런 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요, 내가 그걸 만들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고 누군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현재 과학은요, 3D 프린터가 나와서요, 요즘은 집도요, 하루 만에 지어요. 3D 프린터로 집을 찍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중국에서는 하루 만에
원룸을 하나씩 한 채씩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정도로 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셔서 실제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어린 학생들한테 많이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저도 두 번째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3학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네. 제가 이제 청담동에도 하나 찾을까 좀 고민 중 있어요. 네. 강남구 청담동. 네. 그 이제 청담동에 있을 때 저희가 그 TV를 구매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때 있을 때. 네. 제일 큰 사이즈가 350만 원짜리. 네. 구매했었어요. 들어가다가 네. 질문이? 이겁니다. 아, 네네. 네네. 일단 질문이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지금. 그 이제 변작서를 써야고. 아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질문 주시게 더 없으시면 우리가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이제 즐거운 사진 찍고, 예, 엽서 또 쓰시고, 책에 사인도 받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